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 전쯤 가족과 여름 휴가를 보내다 겪었던 일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위험해질 뻔한 경험이며 이와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분명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때는 2016년 여름, 저희 가족은 경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묵은 숙소는 경주 북군동에 있는 애견 동반 펜션이었는데 그곳은 펜션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런지 경주 시민보다 타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그날 체크인이 3시부터라 저희 가족은 점심을 먹고 나서 시간에 맞춰 펜션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아내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려던 참이었죠. 여보, 아이스박스에 있던 맥주 못 봤어? 분명 출발할 때 넣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려니 너무 허전해서 얼른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생각했죠. 내비게이션으로 근처 편의점을 검색했더니 대략 4km 근방에 한 곳이 있더군요. 여보, 얼른 다녀올게. 저는 차에 올라타 편의점으로 출발했고 맥주를 구입해 다시 펜션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입구부터는 펜션 밀집 지역이라 차가 많은 도로가가 아닌 주변에 논밭이 있고 그 옆으로 시냇물이 흐르는 말 그대로 비포장 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길이었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주변은 어두운 상태라 조심스럽게 숙소로 향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이러면 지나가기가 힘들지 않나? 상세하게 펜션 입구길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승용차 2대가 힘들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이었고 양옆으로 깊은 논두렁이 있어서 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지만 맞은편 트럭은 3.5톤 정도 되어 보이는 대형 트럭이었고 둘 중에 한 명이 후진을 하지 않으면 서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트럭 기사는 무슨 생각인지 후진은 하지 않고 천천히 제 차로 다가오더니 결국 차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더군요. 잠깐만요. 창문 좀 내려보세요. 그 말을 듣고 창문을 내렸더니 아이고, 젊은 사장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납품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미안하지만 차 좀 뒤로 빼주시겠어요? 제가 트럭을 운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후진하는 게 미숙하거든요. 사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트럭 기사는 60대 정도로 되어 보였고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일단 차를 빼야 저도 숙소로 갈 수 있으니까요. 주변은 온통 암흑이었고 양쪽에 있던 깊은 논두렁 때문에 몇 번이나 뒤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후진을 했었습니다. 트럭 기사도 제 차 뒤에서 신호수를 해주며 서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논두렁 입구까지 후진을 했고 시간은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트럭 기사가 저를 보고 말을 하더군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 펜션에 놀러 오신 것 같은데 혼자 놀러 오셨어요? 아니요, 가족들과 같이 왔는데 좀 살 게 있어서 잠깐 나왔네요. 그러자 트럭 기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사실은요. 제가 해산물 납품을 하는데 재고가 좀 남았거든요. 혹시 사장님, 오징어 좋아하세요? 오징어란 말을 듣고 순간 아내 생각이 났는데 아내는 결혼 전부터 오징어와 낙지 같은 두 종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제 말을 듣고 트럭 기사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10마리 10,000원에 저렴하게 드릴게요. 물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되니까 한번 보기나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에서 내렸고 트럭 뒤편으로 걸어갔죠. 트럭 기사는 냉동탑을 열더니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저는 선뜻 들어가기가 겁이 났는데 그게 냉동 보관이 되는 트럭이라
서리 때문에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으니 트럭 기사가 답답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바빠서 얼른 가야 되는데 물건 안 보실 거예요? 일단 소변 좀 보고 올 테니까 물건 보고 계세요. 트럭 기사는 소변을 보려고 논두렁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물건을 보기 위해 냉동 탑차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어디선가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고 서둘러 주머니를 확인했더니 제 휴대폰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뭐지? 어디서 나는 소리야? 바닥에는 얼음 조각들이 쌓여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분명한 건 냉동 탑차 안에서 나던 진동 소리였죠. 트럭 기사님이 전화기를 놓고 가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전화를 받기 위해 냉동 탑차를 빠져나오게 됐죠. 아내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오징어 안 먹어도 되니까 얼른 오라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일단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그 모습을 본 트럭 기사는 미친 듯이 뛰어와서 저를 붙잡는 겁니다. 아니, 안 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휴, 비싸면 10마리 5,000원에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 10마리에 10,000원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거기서 반을 또 깎아준다니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펜션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펜션으로 향하는데 창문가에 아저씨 목소리가 언뜻 들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듣진 못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운이 좋다, 아쉽게 놓쳤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되었죠. 아침 일찍 차에서 짐을 꺼내려고 펜션 주차장으로 걸어갔는데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이 찌그러진 걸 발견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제 저녁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트럭 기사의 모습이 찍혔고 그건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들이 촬영되어 있었죠.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인데 소변이 마렵다며 논두렁으로 가는 척을 하다가 몰래 차 안에서 칼을 가지고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상황에 칼을 쓸 이유도 없었고 설령 냉동 오징어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마리씩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칼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 섬뜩한 장면은 제가 다시 펜션으로 출발할 때쯤 트럭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리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 부분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더군요. 그 당시는 판단력이 흐려져 미처 몰랐지만 뒤늦게 알게 된 소름 끼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스스로 냉동 탑차에 들어가게끔 유인을 하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트럭 기사가 직접 물건을 꺼내서 보여주는 게 아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점이었죠.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의심 없이 냉동 탑차에 들어갔더라면 트럭 기사가 밖에서 문을 닫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냉동 탑차 특성상 운전석에서만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냉동 효율과 적재 효율을 위해서 냉동 탑차 안에는 손잡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밖에서 문을 닫으면 안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냉동 탑차 안에서 들었던 휴대폰 진동 소리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분명 트럭 기사는 문만 열어주고 갔었고 저 말고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던 냉동 탑차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는 건 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했고 소리가 심해서 잘 보이지도 않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냉동 트럭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바쁘다고 했던 말과 다르게 그렇게 여유있게 행동을 한 거라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지만 정작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경찰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저의 추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주뿐만 아니라 혹시나 냉동 트럭이 와서 오징어를 떠리로 준다고 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끔 그날 일이 떠오르는데 만약 그 순간 아내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기억에 너무 오싹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이고 분명 어딘가에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한참 까불고 다니던 시기였죠. 3년 전 그때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였고 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들은 집에만 있기 갑갑하다며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날이었죠. 아들이 외출하고 나서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호진이 엄마 되십니까?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제 아들 이름을 알고 있어서 장난으로 걸려온 전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당신 아들 내가 데리고 있는데 살리고 싶으면 돈 2천만 원 준비하고 기다려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허튼 짓 하면 당신 아들 내 손에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발이 떨리도록 무서웠지만 순간 들었던 생각이 혹시 TV에 나오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저기요, 저희 아들이 오늘 입은 옷이 뭔 줄 아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정확히 대답을 하더군요. 흰색 셔츠에 검은색 가방, 그리고 짧은 머리까지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의 인상착의까지 말을 해주는데 믿기 싫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못 믿으시나 본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정확히 10분 뒤에 사람 보낼 테니까 돈 준비하고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 남자는 저희 집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TV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 판단력도 흐려지고 혹여나 아들이 잘못될까 싶어 선뜻 신고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결국 그 남자는 돈을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틈을 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던 상황이었죠. 전화기까지 꺼져 있으니 더욱 불안한 마음에 곧장 집을 나와 돈을 출금하고 나서 서둘러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머릿속에는 아들이 무사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20분 정도 지났을 때 현관 앞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했더니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그때 방금 전 저와 통화를 했던 남자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 준비됐습니까?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보이죠? 깔끔하게 돈 넘겨주면 당신 아들 집으로 보내줄 거고 만약 허튼 짓 하면 평생 아들 못 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돈을 챙겨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계속 통화 중이야? 아들은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도 되냐고 물었고 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현관 앞에 서 있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 집으로 들어온 아들에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죠. 아들은 친구를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요즘 휴대폰 뭐 써? 저희 아들은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 중이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아이폰을 안 쓰면 따돌림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였죠. 여자아이는 자기를 따라오면 아이폰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을 했고 아들과 친구는 호기심에 그 여자아이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 부근이었는데 골목 한켠에 조그만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죠. 아들은 여자아이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고 부스 안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몇 가지 정보를 적으면 무료로 아이폰을 준다고 말을 했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이름과 집 주소 그리고 제 번호까지 불러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개인정보를 다 적고 나서 그 남자는 아들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전원을 끄더랍니다. 그 이유가 아이폰을 개통하려면 쓰고 있는 휴대폰을 꺼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성인이면 모르겠지만 고작 초등학생 아이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 수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범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 신고 후 들었던 내용인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고 범인들은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집까지 찾아온 뒤 만약 문을 열어주게 되면 여성의 경우 그 자리에서 납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남성은 돈을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닌 흉기로 신체의 일부분을 훼손시키는 무서운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존재하는 아파트보다 비교적 CCTV가 적은, 그러니까 외곽지대에 살고 있는 주택가를 노린다고 했죠. 물론 골목 사이에 방범용 CCTV가 있겠지만 제가 살았던 집도 주택이라 범인들이 저희 집을 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범죄에 대한 부분은 나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제가 겪은 이번 일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북적한 골목에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 시간에도 이런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PC방에 찾아왔던 여자아이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범죄에 끌어들인 거라면 아이를 둔 부모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아들과 별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만약 그때 아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라면 평생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늘이 도왔던 거라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네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정말 가깝게 지냈던 아는 언니에게 일어난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뉴스에도 보도됐던 사건이고 너무나 충격적이라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 제가 20대 시절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했던 철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저와 아버지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이혼을 하셨다고 했죠.
노래방부터 술집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열심히 살아도 돈은 모이지 않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다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를 만나게 됐죠. 그 당시 언니는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건 아니고 개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급전 사채 일을 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상태였지만 워낙 힘든 살림이라 수술비가 부족하던 상태였죠. 제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벌이도 좋지 않으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수술을 못할 정도로 암이 전이돼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는 수술을 할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아 한참 울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가와서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놀라면서 쳐다보니까 무슨 일 있냐고 다시 한번 묻더군요. 저는 답답하기도 해서 여자분께 솔직하게 터놓고 하소연을 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냐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찾아오라고 했죠. 다음날 동남구에 위치하는 사무실로 찾아갔고 사무실에는 어제 봤던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커피 한 잔을 주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자세한 기억은 흐리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족관계 이런 신상 정보를 물어보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란 큰 돈을 빌려주시며 말을 하더군요. 개인 돈이라 이자가 비싼데 동생 같아서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갚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 수술도 무사히 마쳤고 저는 여자분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됐죠. 언니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시설에서 같이 지내던 동생이 저와 닮았다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덕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좋은 대학을 진학했고 취업을 하고 나서 언니에게 빌렸던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끝내 고집을 부려 빌린 돈을 갚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니는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돈을 빌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돈 빌릴 때는 신나게 쓰고 나중에 와서 불법이라 못 갚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던데 전화로 독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회사나 집으로 찾아간다고 했죠. 그래도 안 갚는 사람들은 돈 대신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물건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언니와 그리고 동업자분 두 분이서 광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언니 생일이었던지라 천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언니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어떤 꿈이냐면 꿈에서 언니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노인이 다가와서 언니 손을 잡고 끌고 가더군요. 저는 언니를 붙잡았고 노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언니만 끌려가고 저는 바닥에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하도 생생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죠. 오후 5시쯤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언니는 채무자를 만났는데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바람이 났을 겸 곡성에 있는 낚시터에 들렸다고 하더군요. 낚시를 하면서 돈을 받아낼 생각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내일 약속 못 지킬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천안 올라오면 간단히 얼굴만 보자고 이야기했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언니 목소리가 흐려지면서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됐고 믿기지 않지만 그 전화가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죠. 경찰 측에서는 마지막 통화 내역이 곡성 저수지 근처라고 했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좀 더 지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남 영산강 하류에서 언니와 그리고 동업자분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 처참했다고 했죠. 스킨스쿠버 장비를 입은 경찰분이 물속에서 여행용 가방을 건졌고 가방 안에서 언니가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그날 같이 있었던 채무자는 30대 남자라고 하던데 언니에게 투자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 힘들어지자 20대 후배 2명을 불러 언니와 동업자를 살해했다고 했죠. 그리고 채무자는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고 다니던 차량에서 피 자국이 발견되었고 경찰의 덜미를 잡히게 됐죠. 채무자와 20대 후배 2명, 총 3명이서 범죄를 계획하고 저수지로 유인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언니는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들었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마지막 통화를 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화를 끊기 전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이 너무나도 이상했죠. 마치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처럼 들렸으니까요. 결국 범죄를 계획했던 3명 중 30대 채무자는 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거된 20대 중 1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하자고 부탁을 했고 그 전화가 저였던 거였죠. 언니는 그 상황에도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마다 언니가 발견된 저수지에 찾아가곤 합니다. 언니는 저와 통화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겠죠. 사연을 보내면서 오늘따라 언니가 그리워집니다. 만약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게 살려달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게 정말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들람 공포 이야기를 애청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지금부터 12년 전쯤 제가 학생일 때 겪었던 소름 돋는 경험이 생각나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전북 익산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익산에서 규모가 큰 편인 중앙체육공원에서 주말마다 농구를 하곤 했죠. 평소 오전 일찍부터 친구들을 만나 코트 전등이 꺼질 때까지 농구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컨디션도 좋지 않고 유독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야,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점심만 먹고 집에 가야겠다. 제 말을 듣고 친구들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고 저희들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체육공원을 빠져나왔죠. 공원 바로 옆에는 꽤 낡아 보이는 5층으로 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아파트 입구 근방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 3명과 함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들 앞으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할머니가 하던 이야기는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조금만 도와달라는 말이었죠. 할머니는 공원 바로 옆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아파트 입구까지만 모셔다 드리기로 했죠. 할머니와 함께 낡은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보통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리어카 또는 손수레를 많이 쓰던데 특이하게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쓰이는 조그만 카트를 들고 다니더군요. 할머니 체구도 굉장히 마르셨고 리어카는 짐이 없어도 워낙 무겁기 때문에 무게와 상반되는 가벼운 카트를 들고 다니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거리상으로는 1분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할머니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이동을 했기 때문에 1분 거리를 10분이나 걸려 아파트 입구에 도착을 했죠. 할머니, 그럼 저희 가볼게요. 그리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저희를 한참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냥 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결국 할머니 댁 문 앞까지만 폐지 카트를 들어주기로 결정했죠. 할머니 댁은 5층 중 4층이었고 4층에 도착했을 무렵
할머니는 댁에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복도 계단에 앉아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노골적으로 부탁을 하더군요. 할머니는 갑자기 온몸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던데 저희들은 여기까지 도움을 드린 것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이왕 도와드리는 거 빨리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한 명이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고 저희들은 할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게 됐죠. 대략 5분 정도 지났나? 저와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요. 이제 가볼게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조금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아니, 짐까지 들어주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골적으로 부탁을 하니 저희도 슬슬 짜증이 났죠.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께 직접적으로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내려가자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묵묵히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며 5,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다 같이 마실 음료를 사다 달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들은 괜찮다고 끝내 사양을 했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짐까지 들어주고 안마까지 해줬는데 그냥 보내기 미안하다면서 음료만 마시고 가라는 말이었죠. 저희는 누가 음료를 사올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할머니가 말씀을 하셨죠. 4명이니까 1명은 여기 있고 3명이서 다녀와. 그래서 누가 남아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집에 가자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행동에 할머니도 당황한 눈치였고 저희는 기회다 싶어 아파트를 서둘러 내려왔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친구가 저희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네 못 봤어? 저는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더군요. 조금 전 할머니에게 안마를 해주고 나서 친구가 목이 아파 우연히 위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말했죠. 위층 계단에, 그러니까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위치에 사람 다리 일부분이 보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가 생각을 했고 딱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안마를 끝내고 음료를 누가 사오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무심코 다시 위를 쳐다봤더니 아까 봤던 사람 다리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내려가자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는 그냥 위층에 사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가 4층에 도착했을 때 위층에서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죠.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 저희 때문에 4층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곳은 문 앞에 개인 짐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짐을 보고 사람 다리라고 착각한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반바지를 입은 남자라고 누가 봐도 사람 다리가 확실하다고 말을 했죠. 저희는 친구 말을 듣고 너무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친구와 둘이서 체육공원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멀리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할머니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 옷차림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 말을 듣고 뭔가 수상함을 느껴 할머니와 그 남자를 뒤따라갔고 잠시 후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보게 됐죠. 체육공원 입구 쪽에서 저보다 어린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이 서 있었는데 할머니는 학생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 있던 남자는 서둘러 아파트 정문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며칠 전 저희들은 저 포함 4명이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혼자서 할머니를 따라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학생에게 다가가 아는 동생인 척 연기를 하며 할머니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저희는 학생에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파트 입구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말을 했다던데 며칠 전 저희가 겪었던 내용과 정말 똑같았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몇 개월간 공원 근처에는 가지 않았고 만약 가게 되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무슨 목적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 말대로 3명은 음료를 사러 가고 1명만 그 자리에 남았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일 때문인지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선뜻 나서기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날 겪은 일이 떠오르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소름이 돋는 건 위층에 서 있던 정체모를 남자인데 제 추측으로는 할머니와 그 남자는 분명 공범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학생 때 겪은 실화이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일본에 사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다 정말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서운 일을 경험한 건 지금부터 5년 전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에겐 저보다 2살 어린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 왜 하필 아프리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딱히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여자친구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죠. 그렇게 아프리카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온 지 일주일 정도는 별탈 없이 무난하게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생기게 됐죠. 그날 개인적인 볼일이 생겨 현지인들이 밀집해 있는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시장에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선진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현지인 밀집 지역이 정말 위험한 편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저희 커플은 피부색부터 사는 곳 자체가 다른 이방인일 뿐이었으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이런 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절대 이곳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친구와 시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주변에 있던 현지인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이 그야말로 의심과 적대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자면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마치 저희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살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가자. 저는 서둘러서 여자친구와 함께 시장을 빠져나가려고 생각했고 들어왔던 시장 입구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죠. 시장을 건너가야 숙소로 갈 수 있었기에 걸어왔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뛰어서 나가고 싶었지만 워낙 혼잡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뛰는 건 불가능했죠. 무엇보다 시장 바닥이 고르게 되어 있지 않았고 곳곳에 장애물들과 바닥에는 쓰레기가 많아 입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그렇게 시장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출구로 나갈 수 있는데 서둘러 이동을 하다 왼쪽 골목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었죠. 골목마다 생긴 게 비슷해서 처음 여행을 오는 사람이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저희 앞에 길을 걷던 3명의 현지인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 남성 중 1명과 어깨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나서 갈 길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남성 3명이 저희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저희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랑 어깨를 부딪힌 남자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당장 배상금을 내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한마디로 어깨를 부딪혔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아니 서로 똑같이 부딪혔는데 왜 일방적으로 돈을 줘야 하냐면서 그 남성들에게 화를 내니까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더 폭력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괜한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대충 돈을 주려고 액수를 물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말하더군요. 그 남자가 제시한 금액은 하나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액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남성 3명이서 저희를 둘러싸며 길을 막았죠. 저희들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성들 3명이서 서로 귓속말을 하더니 저에게 섬뜩한 말을 하더군요. 어이, 돈 없으면 네 아내를 우리한테 1시간만 빌려줘. 그럼 치료비는 안 받을게. 말 그대로 제 여자친구를 물건 또는 노예 취급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만약 그 상황에 저까지 겁을 먹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에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행동을 취했죠.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시비가 아님을 깨달았고 하는 행동을 보니 평범한 동네 양아치가 아니고 한국으로 따지면 건달이라고 칭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어리숙해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그 남성 3명이서 저희를 앞에 둔 상태로 정말 살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저를 폭행하고 제 여자친구를 데려다가 돈을 벌자는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주변에 지나가는 현지인들이 꽤 있었으나 이 상황을 보고서도 신고는커녕 재밌다는 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슬쩍 옆을 보니 여자친구는 바닥에 떨어진 돌을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제 소매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소매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저희 둘 다 극도의 긴장 상태였지만 이대로 있다가 낯선 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 3명의 남성 중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그 남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말았죠. 저의 돌발 행동에 그 남성들은 적지 않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 틈을 타 저희는 미친 듯이 반대편으로 뛰어 시장 입구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들은 저희를 잡으려고 뒤따라왔지만 결국 포기하고 저희는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시장을 빠져나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현지인을 보니 이유 없이 무서워지더군요. 그렇게 겨우 그곳에서 탈출한 저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프리카에서 치안이 제일 좋다고 알려진 보츠와나로 다음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츠와나에 계시는 가이드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가이드분께서는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중 꽤 많은 나라들이 내란 또는 내전을 겪으면서 인프라 자체가 거의 붕괴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흔하고 본성이 좋은 사람들도 내전으로 인해서 각종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한다고 말했죠. 또한 인권인식이 많이 떨어져 특히 동아시아 여성이나 백인의 여성의 경우 혼자 있을 때 납치당하는 경우가 정말 흔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다고 일반화할 순 없으나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아프리카의 치안이 무척 나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더욱더 무서웠던 사실은 경찰마저 외국인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아시아 여성을 납치하더라도 경찰에게 돈만 주면 범죄가 허락이 되는 아주 끔찍한 현실 공포였습니다. 심지어 관광객이 존재하는 나라 위주로 여행을 했음에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였죠. 이곳은 선진국과 달리
기본적인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전하다, 경찰 혹은 소방관을 부르면 해결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죠. 그런 분들이 드물겠지만 만약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면 탄자니아 또는 보츠와나, 모로코 같은 곳을 가되 정세를 꼭 확인하고 관광지 위주로만 다니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나 아프리카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가기 싫을 정도로 무서운 기억밖에 들지 않네요. 혹시 아프리카를 가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심히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30대 때 겪었던 일이니까 벌써 10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저는 괜찮지만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분은 트라우마까지 생겼을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10년 전 저는 부산 만덕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 사직동 시장 근처에서 조그만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길거리 장사였는데 트럭 안에 주방 기기를 설치해서 음식을 만들고 트럭 주변에 자판을 설치해서 장사하는 길거리 포장마차였어요. 시장 문이 닫는 밤 10시부터 장사를 하고 새벽 5시에 철거했는데 5시가 넘어가게 되면 시내버스가 지나다니고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위험 때문에 늦게까지 장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하는 올빼미 생활을 하느라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죠. 그렇게 2년간 아무 별탈 없이 장사하다 조그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던 탓인지 손님이 뜸했는데 새벽 4시가 조금 넘어 남자 손님 2명이 찾아왔죠. 저는 5시에 마감을 해야 돼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 손님 죄송한데 곧 있으면 마감 시간이라 술은 판매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테이블을 발로 차더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머리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얼굴 아래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인상이 매우 험악했습니다. 뭐 어쨌든 손님과 다투게 되면 저만 손해이기 때문에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남자는 한참을 화를 내다가 같이 왔던 일행 남자가 말리는 바람에 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죠. 남자들은 투덜거리며 포장마차를 빠져나갔고 제게 욕을 했던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죠. 저는 출퇴근 시 항상 만덕 터널을 지나치는데 그 터널 안에서 정말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준비해온 음식들이 금방 소진되어 평소보다 일찍 마감하게 됐죠. 대략 새벽 3시 정도였고 장사가 잘 되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차를 몰고 가다 만덕 터널에 닿았을 무렵 제 앞으로 차 한 대가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죠. 아, 왜 이렇게 늦게 가노?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널 안에서는 앞차를 추월하는 게 금지고 어차피 불가능했던 건 만덕 터널은 왕복 1차선이라 추월하려면 역주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답답했지만 천천히 그 차를 따라 터널 안으로 진입했고 그렇게 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던 중이었죠. 잠시 후 천천히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면서 터널 중간에서 멈추는 겁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이지 낮 시간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순간 너무 놀라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에 화가 나더군요. 저는 차를 옆으로 세우고 나서 멈춰있던 차로 향했습니다. 그 차는 검은색 일반 승용차였는데 썬팅이 엄청 짙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요, 운전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 좀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남자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한 달 전 포장마차에서 제게 욕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있던 상처가 기억이 났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사고 안 났으면 그냥 가이소. 그 말을 끝으로 창문을 올리는데 그 남자 손등에 붉은색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로 돌아왔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죠. 저 경찰이죠. 다름이 아니고 제 앞차가 좀 이상해서요. 저는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그 차를 따라갔고 번호판과 위치까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5km 가까이 달리다 도로 가운데 길을 막고 있는 경찰차를 보고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경찰 두 분은 그 남자를 쫓아가고 나머지 경찰분은 차 안을 살피더군요. 곧장 차에서 내려 그 남자 차로 다가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자동차 뒷자리에 어떤 여성분이 누워 있었고 시트 바닥에는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여성분은 급히 이송됐죠. 저는 거기까지 목격하고 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분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것보다 범인은 검거되었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범인은 도로를 가로질러 산길로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는지 흉기를 꺼내 경찰에게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범인이 방심한 틈을 타 가까스로 검거했고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도 사망할 뻔했다고 했죠. 그 남자 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은 남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는데 남자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여성분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차 뒷좌석에 몰래 태우고 살해할 계획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터널에 진입했을 때 뒷자리에 누워있던 여성분이 일어나자 차를 세워 흉기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남자 차로 가서 노크를 했던 거죠. 창문을 열었을 때 여성분은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은 손목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했다고 했죠. 그 남자는 살인미수로 구속이 됐고 그때 차에 있던 여성분은 현재까지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준다고 연락이 왔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한 거라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죠. 그 일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는 꾸준하게 잘 됐고 미남역 주변에 조그만 상가를 얻어 떳떳하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지만 친구네가 만덕에 살고 있어 가끔 놀러 가는데 그 터널을 지나갈 때면 문득 그 남자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제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다시 생긴다면 그때도 끝까지 범인을 따라가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정말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